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은 신인균 대표의 국방부 출장으로 인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시큐리티 뉴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중요한 안보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 미국이 중동, 중국 두 지역에 고위급 관료를 보내서 또 다른 트러블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블링컨 장관이 중동에서 사고를 쳤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시작됐느냐, 시작되지 않았느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 미국의 트러블 메이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대외 행보에 대해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또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박살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치적 올바름, 과연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 6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미국 걸프협력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고 국내 매체들이 6월 8일 보도했습니다. 국내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블링컨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은 이 지역에 계속 머무를 것이며 중동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 걸프협력회의는 더욱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더욱 번영하는 중동에 대한 미국 비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매체들은 이 같은 블링컨 장관의 행보가 최근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미국, 사우디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던 자말 카슈쿠지 사건을 미국이 덮고 사우디에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외신들과 중동 현지 매체들의 보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걸프협력회의 참석 하루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박살냈던 인권 이슈를 또 꺼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 매튜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빈 살만 왕세자에게 미국, 사우디 양자 관계는 인권의 전진에 따라 강화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당시 회담을 취재한 AFP 통신은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블링컨 장관이 빈 살만 왕세자에게 일반적인 그리고 특정 문제와 관련한 인권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에 사우디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는 블링컨 장관과 만난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석유 수급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당일 오후에는 수도 리야드에 이란 대사관을 재개관하고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현지에서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빈 살만 왕세자 면담이 안 하느니만 못했던 이벤트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 유지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핵심 동맹국을 단 2년 만에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버린 미국 민주당의 필시주의. 도대체 언제쯤 미국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말 카슈쿠지라는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이었고 빈 살만 왕세자가 보낸 공작원들에게 살해가 됐다. 이 정도까지만 아실 텐데요. 사실 이 자말 카슈쿠지라는 사람은 9.11 테러라는 희대의 테러를 일으켰던 오사마 빈 라덴을 영웅이다, 지하디스트다 이렇게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태어난 것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항들을 보면은 사우디 왕실 인사들에게 빌붙어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기사를 써내면서 승승장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기사 하나를 잘못해서 그 권좌에서 미끄러졌고요. 미끄러진 이후에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사우디 왕가를 지속적으로 저격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지하디스트,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슬람 원리주의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갑자기 사우디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운동가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사우디 왕가를 지속적으로 저격을 해왔는데요. 결국 그러다가 암살이 됐죠. 암살됐을 당시에도 굉장히 지저분한 일로 사우디 영사관에 갔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본처가 있었는데 이 본처도 두 번째 부인이었고 그 튀르키예에 있는 영사관에 찾아갔을 때도 그 본처와의 이혼을 위해서, 왜냐면은 외국에 내연녀가 2명 있었는데 그 내연녀가 지속적으로 혼인신고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이혼신고와
재혼을 위해서 그것을 신고하러 총영사관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미국이 자신의 패권, 특히 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달러화로만 결제하게 해주겠다. 페트로달러 체제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이것을 뒤흔들 만큼 이 자말 카슈크지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미국 사람들은 자말 카슈크지가 누군지도 몰랐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것은 사우디 왕실의 언론인 탄압 그리고 언론인 살해라는 그 이슈를 물고 늘어졌던 미국 내 좌파 언론들이었습니다. 네, 좌파들, 인권, 평화, 정의 이런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통틀어서 PC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정의, 평화, 인권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상대적인 도덕적 우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반대 정파를 탄압하고 공격하는 데 쓰는 게 오늘날의 PC주의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중앙일보 더 차이나의 기고한 글을 통해서 이 PC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982년 소련을 탈출했던 KGB 출신의 한 요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KGB 전체 역량의 85%는 공작이 아니라 인지 조작,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 공작에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공작의 목표는 국민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는데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PC주의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도입된 수단이었고요. KGB는 이것을 통해서 미국 내 학계, 언론을 차근차근 접수해 나갔습니다. 결국 지금은 PC주의가 미국 사회의 주류 오피니언이 됐고, 그 덕분에 지금 민주당과 같은 이 블링컨과 같은 인사들이 정권을 잡고 득세를 할 수가 있게 됐죠. 분명히 미국은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기 전에 화해의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 사우디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죠. 빈 살만 왕세자와 블링컨 장관이 만난 직후에 미 국무부에 올라온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제가 빨간 줄로 강조를 해놨죠. 미국, 사우디 양자 관계는 인권의 전진에 따라 강화된다고 블링컨 장관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권 문제가 미국과 사우디를 갈라놨던, 그리고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관계를 박살냈던 사안인데 그것을 끄집어냈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카슈크지 사건을 또 끄집어냈다는 얘기죠. 이것은 화해를 하러 가자는 게 아니라 싸우러 가자는 거였죠. 자, 이 지도상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국가들 공통적으로 최근에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나라들입니다. 뭐 이란이나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은 최근에 이란 핵 문제를 놓고서 미국, IAEA와 완전히 갈라섰죠. UAE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지역 내 해군 동맹에서 탈퇴를 했고, 바레인과 사우디도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이 PC주의에 대한 비판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PC주의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결국 정치적인 올바름, 인권,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을 떠드는 사람들을 쫓아가다 보면 국민들은 자기 스스로의 이익,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사고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PC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82년 KGB 출신 요원 유리 메즈메노프의 이 발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진짜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데뷔전을 치렀는데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전선에서 이미 여러 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자포리자 전선에 투입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러시아는 포병으로 레오파르트 2 전차 부대를 저지하는 한편으로 이 전차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군 최강의 전차 T-90M을 해당 지역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4전차여단으로 추정되는 레오파르트 2 전차 부대가
자포리자 전선의 오레오브 인근에서 처음으로 식별됐으며 러시아군과 격렬한 교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6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6월 7일 오후에 촬영된 러시아군 정찰 드론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에는 개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 레오파르트2 A4 전차가 소대 단위로 등장해서 공세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진이 촬영된 지역은 북위 47도 52분 36초, 동경 35도 55분 51초 좌표로 교차로로 확인됐는데요.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오레오브에서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교통요충지 폴로이로 가는 T-0815 국도상 작은 마을인 말라토크마카로 식별됐습니다. 러시아가 촬영한 항공 정찰 사진에서는 두 대의 레오파르트2 전차와 다수의 장갑차를 식별할 수 있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포병이 나섰고 포격 끝에 이들을 모두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촬영한 드론 영상에서는 몇 대의 기갑 차량이 포격과 배회 탄약에 피격돼 파괴된 것이 식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선을 따라 공세를 지속해 말라토크마카 정착존에서 5km가량 돌파구를 형성한 것으로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군 공세가 확인된 지역은 러시아군 제42 근위 차량화 소총 사단 예하 제70 차량화 소총 연대와 제291 근위 차량화 소총 연대, 최근 증원된 제22 근위 스페츠나치 여단이 방어하는 지역입니다. 방어의 주력인 제42 근위 차량화 소총 사단은 이 일대에서 장기간 방어전을 벌이며 전력이 대단히 쇠약해진 상태여서 사단 자체 전력으로는 우크라이나군 공세를 막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오레오브 폴로이 방면으로 들어올 우크라이나군 레오파르트2 전차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22 근위 스페츠나치 여단의 T-90M 전차 부대를 긴급 배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6월 8일 실제로 해당 전선에서는 촬영된 T-90M 전차의 기동 및 사격 영상이 오신트 소식통들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교전이 발생한 지역의 전투가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인 공세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어쩌면 이 지역에서 조만간 레오파르트2 전차와 T-90M 전차의 대결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지도상에서 보시는 지역이 이번에 레오파르트2 전차가 실제로 나타났던 지역입니다. 오레호브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말라토크마크 도로가 하나 있죠. 이 도로를 통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교통 요충지인 폴로이로 향하는데요. 아마도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 레오파르트2 전차 부대를 보내서 폴로이로 가는 길을 뚫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지도, 전술 지도상에서 하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 제22 근위 스페츠나치 여단인데 이 지역이 이번 전투의 핵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가 투입이 됐고요. 러시아군 증원부대가 투입이 돼서 교전을 벌였는데 교전 영상부터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들을 보시면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어설프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공세작전을 벌인다고 한다면은 공세에 앞서서 공격준비 사격이라고 해서 적의 포병진지 그리고 방어진지를 먼저 포격하는 절차가 상식적으로 먼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격하는 그 부대의 대형도 이렇게 일렬로 가면 안 되죠. 일렬로 이동하는 것은 그냥 전술적인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술기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군 전차 부대들이 이 지역을 적의 장악지역 혹은 적이 정찰하면서 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을 교전지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동을 했다.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자기들 머리 위에 떠 있는데 이 머리 위에 떠 있는 드론을 인지하지도 못했고요. 기동하러 부대를 보내는데 여기에 방공 자산을 추가로 편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공 경계도 하지 않았고 사주 경계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렇게 기동을 하다가 천천히 가다가 러시아군의 포격에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잃고 돈자가 됐습니다. 물론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부대가 진격을 해서 5km 정도의 돌파구를 열었다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5km 돌파구를 여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레오파르트2 전차 그리고 영상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M113 장갑차하고 브래들리 장갑차도 보이는데
이러한 중요한 전력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이 교육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레오파르트 2를 인수하고 전장에 배치되기까지 훈련을 했던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전차병 후반기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주야로 계속 훈련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용술 정도만 숙달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차량을 전술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교리와 전술을 학습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통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중대 대 중대, 대대 대 대대 이렇게 해서 어떤 모의교전을 벌였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사실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공세가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영상만 놓고 보자면은 우크라이나군의 기동이 과거의 부울레다르 전투, 러시아가 단 이틀 만에 2개의 여단을 말아먹었던 전투죠. 그 전투 당시에 보여줬던 러시아군의 기동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좀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은 교리와 전술을 조금 더 다지고 준비가 좀 더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런 영상, 사진들, 이런 시청각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당연히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기동, 화력 운용, 기동부대 운용, 어떤 것들이 잘못됐고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군은 전시가 됐을 때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군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굉장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국지적인 공세가 시작된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 주 내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시도를 모두 격퇴하고 수천 명을 사살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장대로라면 자포리자 전선은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러시아 내부에서는 벌써 전선 붕괴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행정당국이 자포리자 지역의 주요 도시에 주민 강제 이주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도시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 작업이 시작됐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6월 8일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 레오파르트 2 A4 전차가 발견된 다음 날인 6월 8일 러시아 정부가 임명한 자포리자 주지사인 예브게니 발리츠키 명의로 발표된 이번 행정명령은 현지 주민들의 즉각적인 이주를 명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강제 이주 명령이 하달된 곳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요충지 바실리카, 토크마크, 폴로이 지역인데요. 발리츠키 주지사는 자신이 이 행정명령의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며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즉각 크림반도의 심페로폴로 이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군 및 행정요원들에 의해 6월 8일부터 강제 이주가 시작됐는데요. 일부는 차량을 통해 남하하고 일부는 아조프의 연안으로 이동한 뒤 선박편으로 케르치로 이동해 심페로폴 외곽에 마련된 임시 수용지구로 이주될 예정입니다. 폴로이와 토크마크는 우크라이나군 진출 지점에서 30km 가까이 떨어진 곳이고 자포리자 지역 방어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교통요충지인데요. 이들 지역에 강제 이주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러시아가 이 도시들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노바카호프가 된 폭파 이후 크림반도의 수도 공급이 중단돼 남부전선 유지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자신들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본격화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서서히 받아들이려는 모양입니다. 자,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에 표기된 바실리카, 토크마크, 폴로이 전부 다 여러 개의 도로와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교통요충지들입니다. 이 지역은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대공세가 예고됐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지역을 공격하면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게 되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타고 다음 도시로 진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과거에 헤르손 지역, 그러니까 드니프르강 북쪽에서 방어전을 수행할 때 주민들에 대한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개전 초의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도심 지역에 적군을 끌어들여서 시가전을 벌일 경우에 민간인이 섞여 있으면 공격하는 측에서는 공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바흐무트 같은 경우에도 바흐무트 거주 민간인들이 모두 떠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도심지에 대한 포격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자국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지난 가을에 드니프르강 이북 지역에서 철수하기 전에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주하고 헤르손주 지역에 있는 일부 도시에서 농성전을 벌였습니다. 이 농성을 할 때 그 해당 도시에는 러시아군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그 도시에 대한 포격을 하는 대신에 포위를 하고 기동로 그리고 보급로를 끊는 그런 전술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만약에 이 3대 교통 요충지를 방어를 하고 싶었다면은 이 주민들에 대한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대피를 하라 라고 강제 명령을 집행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6월 8일 명령이 발표된 당일부터 이 명령을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전선의 상황이 다급하다는 거죠. 러시아가 이 3개 도시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킨다라는 것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이 지역에 대한 방어 작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한데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방어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피 지역으로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그리고 자포리자 남부 지역이 아니라 크림반도를 지정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크림반도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그리고 이번에 노바카우프카 댐이 박살나면서 수도 공급이 끊어졌죠. 그래서 생활이 불가능해지니까 이 지역에 있는 러시아 주민들의 엑소더스가 시작됐습니다. 케르치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육로를 통해서 자포리자, 도네츠크 쪽으로 해서 러시아 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주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크림반도는 사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 자포리자 3대 교통 요충지 도시에서 강제 이주시킨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일부는 병력 자원으로 동원하고 일부는 참호 구축이나 방어선 건설과 같은 노역 작업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북부 지역, 그러니까 헤르손주에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지역에 견고한 다중 방어선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가 헤르손과 자포리자주를 포기하고 2014년부터 장악하고 있었던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지역, 여기 2개만 견고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휴전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전황 소식 앞으로도 계속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큐리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